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는 8번째 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장은 오명을 씻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대한 길이는 자신의 명성에 오점이 없도록 하는 의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덕으로 이루어진다. 그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서양인에게는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온의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일관성을 지닌다. 그것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특정한 은의에 대한 은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빛내는 여러 가지 행위다. 따라서 그것들은 분수에 맞는 위치가 요구하는 잡다한 모든 예절을 계속 지키고 고통에 임해서는 태연자약한 태도를 나타내며 전문 직업이나 기능에서는 자기의 명성을 옹호하는 일을 포함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길이는 의리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온이란 것은 은혜에 해당합니다. 은혜를 입다할 때 그 은입니다. 또한 이름에 대한 길이는 비방이나 모욕을 제거하는 행위를 요구한다. 비방은 자신의 명예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시킨 자에게 복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양극단의 중간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 방침이 있다. 그러나 일본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그저 가볍게 얼굴을 찡그리는 정도로 끝내지는 않는다. 일본인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름에 대한 길이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온의 범위 밖에 있는 길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 점이 길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세상에 대한 길이가 친절을 갚는 의무이며 이름에 대한 길이가 주로 복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서 두 길이를 구별하진 않는다. 서양의 여러 언어가 양자를 감사와 복수라는 전혀 상반된 범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인은 분명하게 납득하지 못한다. 타인의 호의에 반응하는 경우와 타인의 경멸이나 악의에 반발하는 경우의 행동을 왜 하나의 덕으로 포괄할 수 다시 읽겠습니다. 타인의 호의에 반응하는 경우와 타인의 경멸이나 악의에 반발하는 경우의 행동을 왜 하나의 덕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일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은 모욕도 그가 받은 은혜만큼이나 강하게 느낀다. 어느 쪽도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다. 그들은 서양인처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한쪽은 침해 행위, 다른 한쪽은 비침해 행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떤 행위가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길이의 세계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람이 길이를 지키고 오명을 씻는 한 결코 침해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단지 빚을 갚아 셈을 치르는 것일 뿐이다. 일본인은 모욕이나 비방이나 패배가 보복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한 세상이 뒤집어졌다라고 말한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복은 인간의 덕행이지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에 기초한 피할 수 없는 악덕이 아니다. 유럽 역사의 어떤 시기에는 이름에 대한 길이가 일본에서처럼 언어적으로 감사나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덕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성행했다. 또한 이것은 최성기, 스페인의, 여기서 최성기란 얘기는 최전성기를 의미합니다. 최성기 스페인의 용기나 독일의 명예와도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100년 전까지 유럽에서 행해지던 결투의 관습도 밑바탕에는 이와 대단히 비슷한 동기가 잠재되어 있었다. 일본이든 서양 여러 나라든 자신의 명예에 가해진 오점을 씻어버리는 덕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이 덕의 핵심은 일체의 물질적 의미의 이득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재산과 가족과 생명을 명예를 위해 희생할수록 덕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졌다. 이 점은 덕의 정의의 일부를 이루어 이 나라들이 항상 제창하는 정신적 가치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해득실로 따져본다면 대체로 시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명예관과 미국인의 생활에 가끔 나타나는 극단적 경쟁이나 노골적 적대 사이에는 대단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절충을 통한 보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물질적 이익을 얻거나 유지하려 할 때는 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이름에 대한 길이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명예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켄터키 산속 주민 간의 반목처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름에 대한 길이와 어떤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길이에 따르는 온갖 적이나 적의입니다. 신중한 기다림은 아시아 대륙 특유의 덕이 아니다. 그것은 곧잘 표현되듯이 동양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이나 태국인, 인도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인은 모욕이나 비방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소인, 즉 도덕적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그것은 고결한 이상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폭력을 모욕을 갚는 데 썼다고 해서 올바른 행위가 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여긴다. 그들은 또한 누구에게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신에게 맹세하면서 그 비방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결심하지도 않는다. 태국인에게서도 모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도 중국인처럼 비방자를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명예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이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름에 대한 길이의 완전한 의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공격적인 덕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복수는 이름에 대한 길이가 때때로 요구하는 하나의 덕에 불과하다. 이름에 대한 길이는 복수 이외에 조용하고 감추어진 많은 행동을 포함한다.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에게 요구되는 스토이시즘, 즉 자제는 이름에 대한 길이의 일부이다. 여자는 분만할 때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고 남자는 고통이나 위험에 직면하여 초연해야 한다. 홍수가 마을을 덮칠 때에도 체면을 중시한 사람은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챙겨서 높은 지대로 피난 간다. 그들은 피난을 가면서도 아비규환이나 우왕좌왕, 낭패를 당한 기색이 없다. 추분 무렵 폭풍우가 엄습해 올 때에도 이와 같은 자제가 요구된다. 설령 완전하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는 일본인의 자존심의 일부가 된다. 그들은 미국인의 자존심은 자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자제는 신분이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향, 영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인의 자제는 신분이 높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봉건 시대에는 서민보다 사무라이 계급에서 더 많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덕은 사무라이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모든 계급에 통하는 생활 원리였다. 사무라이가 극단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기를 요구당한 반면 서민은 극단적인 순종으로 무기를 지닌 사무라이의 공격을 감수해야 했다. 사무라이의 스토이시즘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많이 전해진다. 그들은 굶주림에 굴복해선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일부러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들은 굶주려 있을 때에도 식사를 마친 신용을 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셨다. 어린 새는 먹이를 찾아 울지만 사무라이는 이쑤시개를 물고 있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전쟁에서는 바로 이 말이 군대에서 병사들의 격언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고통에 져서도 안 되었다. 일본인의 태도는 나폴레옹에게 다쳤느냐고요? 아닙니다, 폐하. 저는 지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어느 소년병의 대답과 비슷하다. 사무라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서는 안 되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1899년에 세상을 떠난 가스 백작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 불알이 찢겨졌다. 그는 사무라이 가문이었으나 집안은 국어를 할 만큼 아주 가난했다.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코앞에 칼을 뽑아들고 한마디라도 우는 소리를 내면 무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널 죽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름에 대한 길이는 또한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 길이를 잃으면 그는 스스로 존경할 권리를 잃는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각자가 입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한 사치금지법을 자존의 일부로서 수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인은 세습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규정하는 법률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 자존이란 자기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정된 절제령은 우리 사회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계급의 백성은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인형을 사주어야 하고 다른 계급의 백성은 어린 아이에게 저런 인형을 사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도쿠가와 시대의 법률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규정에 따라 똑같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공장 주인의 아이는 전동 열차 세트를 가지고 소장농의 아이는 수수깡 인형으로 만족하는 것을 비판 없이 승인한다. 우리는 수입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월급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존책의 일부가 된다. 인형의 종류가 소득에 의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도덕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자는 고급 인형을 아이에게 사준다. 일본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의심을 받지만 합당한 위치를 지키는 것은 훌륭한 일이 된다. 오늘날에도 일본인은 부자는 물론 가난한 사람까지 계층제의 관례를 준수함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덕이다. 프랑스인 토크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830년대 쓴 책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토크빌은 평등의 원칙 위에 선 미국에 대해 관대한 논평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귀족 제도적인 생활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사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여러 가지 훌륭한 미덕을 지니고 있지만 진정한 존엄성이 결여되어 있다. 진정한 존엄성이란 항상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자기에게 알맞은 지위를 차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토크빌이라면 계급 차별은 그 자체로는 결코 굴욕적이지 않다는 일본인의 태도를 이해했을 것이다. 여러 민족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진정한 존엄성이란 민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즉 각 민족이 무엇이 굴욕인지 나름대로 규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날 미국인 중에는 일본인에게 자존심을 갖게 하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식 평등주의 원칙을 채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민족 중심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인이 원하는 것이 일본인에게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일본인의 자존심의 뿌리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일찍이 토크빌이 인정한 것처럼 이런 귀족 제도적인 진정한 존엄성이 근대 세계에서 소멸하고 있는 대신 우리가 그보다 훌륭하다고 믿는 또 다른 존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오늘날 우리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일본의 기초 위에서 자존심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일본 특유의 방식으로 순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름에 대한 길이는 알맞은 지위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양한 채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에도 이름에 대한 길이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있다. 20, 30년 전만 해도 돈을 빌릴 때 보통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대중 앞에서 조롱당해도 좋다라는 문구를 썼다. 다만 실제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해도 문구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없었다. 일본에는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관습이 없었다. 그러나 빚을 깨끗이 갚아야 하는 기한인 설날이 다가오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살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섣달 금음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섣달 금음에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한다. 모든 종류의 직업상 채무에도 이름에 대한 길이가 수반된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누군가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일본인은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 때 화재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지만 모든 교실에 걸려있는 천황의 사진이 불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살한 교장들이 있다. 천황의 사진을 구해내기 위해 불탄 학교 건물로 뛰어들다 타 죽은 교사들도 많다. 이들은 죽음으로써 이름에 대한 길이와 천황에 대한 주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증명했다. 여기서 주는 충입니다. 또한 교육 치거나 군인 치규를 잘못 읽고는 자살로서 오명을 씻은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히로히토 천황의 치세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우연히 히로히토라고 지었다가 괄호 열고 일본에서는 천황의 이름을 결코 입에 올리지 못한다. 괄호 닫고.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치세에서 자식의 이름을 우연히 히로히토라고 지었다가 아이와 함께 자결한 사람이 있었다. 전문가로서의 이름에 대한 길이는 일본에서 대단히 엄격하다. 그것은 미국인처럼 반드시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 교사는 나는 교사로서 이름에 대한 길이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만일 그가 개구리가 무슨 종에 속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교사가 기껏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영어를 가르친다 해도 누가 자신의 오류를 정정하려 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교사로서 이름에 대한 길이가 가리키는 것은 이와 같은 자기 방어의 태도다. 실업가로서 이름에 대한 길이 때문에 그는 자산고갈로 위기에 빠져 있다든가 경영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다. 또한 외교관은 길이 때문에 자신의 외교 방침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길이의 모든 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인간과 그가 하는 일을 극단적으로 동일시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행위나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이와 같은 실패나 무능의 오명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과 똑같은 태도는 미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으면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은 일본인처럼 자기 방어에 급급하진 않는다.
만일 교사가 개구리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 모르더라도, 가령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라도 본심은 아는 체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편이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실업가는 만일 전에 시도해본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새로운 지시를 내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만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사표를 내든지 은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기 방어가 대단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면전에서 직업상의 과오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예의이며 또한 현명한 태도라고 여긴다. 이와 같은 신경 가미는 경쟁에서 진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다. 취직할 때 자기 이외의 사람이 채용되었다든가 경쟁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그런 실패 때문에 창피를 당한다. 이런 창피는 강한 자극이 되어 분발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의기소침의 원인이 된다. 그는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하거나 화를 내고 동시에 이 두 가지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그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인은 특히 그와 같은 경쟁이 우리의 생활구조 속에서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적 효과를 일본에서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쟁을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크게 의지한다. 심리 테스트는 경쟁이 우리를 자극시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극은 작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우리는 혼자서 일할 때 경쟁자가 있는 경우만큼 성적을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테스트 결과는 그 반대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일은 소년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특히 현저하다. 일본의 어린이는 경쟁을 장난처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반면 청년이나 성인은 경쟁자가 있으면 작업 능률이 뚝 떨어진다. 혼자 살 때는 비교적 좋은 진보를 보이고 실수가 적고 속도도 빨랐던 피험자가 경쟁 상대와 함께하면 자주 틀리고 속도도 늦어진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능률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실험을 실시했던 몇몇 일본인 학자는 경쟁 상태에 놓였을 때 이처럼 성적이 나쁜 이유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를 경쟁으로 해결하려 하면 피험자들은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경쟁을 자신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라고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그들은 종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대신 주의력을 자신과 공격자의 관계에 빼앗긴다. 이 테스트를 받은 학생들은 실패한 경우에 치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나 실업가가 각각 전문가로서 이름에 대한 길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그들은 학생으로서 이름에 대한 길이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시합에 진 학생 선수들 또한 이 실패의 치욕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보트 선수는 노를 버리고 보트에 탄 채 분해서 운다. 야구 시합에서 진 팀은 한데 뭉쳐 큰 소리로 마구 운다. 일본에서 그것은 좋지 않은 패자의 태도다. 우리의 예절로는 패자는 당연히 역시 강한 팀이 이겼다며 승복하기를 기대한다. 패자는 승자와 악수하는 것이 예의다. 우리는 아무리 지는 것이 싫다 하더라도 졌다고 해서 울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을 경멸한다. 일본인 예부터 늘 무엇인가 교묘한 방법을 궁리하여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려 했다.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경쟁의 기회를 미국인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일본의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성적을 올리도록 가르치거나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받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을 낙제시키지 않는다. 함께 입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교육의 모든 과정을 함께 받고 함께 졸업한다. 성적표에 표시된 학생의 성적 순위는 품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학업 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다. 중학교 입학 시험의 경우처럼
도저히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매우 긴장한다. 어느 교사든 불합격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직접적 경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이런 노력은 일본인의 생활 전반에서 나타난다. 미국인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반면 온에 입각한 윤리에서는 경쟁을 허용할 여지가 아주 적다. 각 계급이 준수하는 규칙을 세밀하게 규정한 일본의 계층 제도가 직접적 경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가족 제도 또한 그것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미국처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 배척하는 일은 있으나 경쟁하는 일은 없다. 일본인은 미국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서로 경쟁하거나 어머니와 아내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는 것을 보고 놀란 듯 논평을 가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개자 제도는 서로 경쟁하는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만일 실패하면 치욕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중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재자는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개자로 했네요. 따라서 중개자는 혼담, 구직, 퇴직, 일상적 사무 결정 등 수많은 사항의 알선 책임을 맡는다. 이 중개자가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의향을 전한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는 쌍방이 각각 중개자를 내세운다. 그리하여 중개자끼리 자세한 절충을 끝낸 후 각각 자기 측에 보고한다. 이처럼 간접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혹시 직접 이야기하면 이름에 대한 기리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는 요구나 비난을 당사자들은 모르고 지나간다. 중개자 또한 이와 같은 공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망을 얻고 알선에 성공하면 사회의 존경을 받는다. 중개자는 일을 잘 마무리 짓는 일에 자신의 체면을 걸고 있으므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한다. 중개자는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을 위해 고용자의 의향을 알아내기도 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피고용자의 의사를 고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름에 대한 기리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수치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예의범절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태 악화를 최소한으로 규칙에 하는 규정은 단지 직접적 경쟁의 경우뿐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다. 일본인은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일정한 의식으로 반갑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농부가 작업복을 입고 있다면 잠시 기다려야 한다. 농부는 적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적당한 예의를 차리기까지는 손님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게 한 방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알맞은 옷차림을 하기 전에는 그는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시골에서는 가족이 모두 잠들고 처녀가 침상에 든 깊은 밤에 동네 총각이 처녀를 방문하는 풍습이 있다. 처녀는 총각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 그때 총각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설사 거절을 당해도 다음 날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 변장은 처녀에게 누구인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 것처럼 뒤에 치욕을 당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궁지에 빠지지 않으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어떠한 계획이건 성공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절이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총각이 처녀를 이렇게 침입하는 행위, 이런 게 요바이라는 일본의 그 풍습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중매인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혼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장례, 신랑 신부가 될 사람을 대면시키는 일이다. 중매인의 이 대면이 우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그 이유는 만약 공개적으로 소개했다가 파혼이라도 되면 한쪽 집안 또는 양쪽 집안 모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 남녀가 만날 때는 각각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가 함께 만나는데 중매인이 주인 역할을 맡는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연중 행사인 국화전람회나 벚꽃놀이 또는 이름난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일행이 우연히 만난 듯이 꾸미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일본인은 실패로 인해 치욕을 당하는 기회를 피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오명을 싣는 의무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들이 모욕을 느낄 기회를 가능한 한 차단하도록 일을 처리한다. 이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명을 싣는 데 중점을 두는 태평양 여러 섬의 많은 부족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다른 점이다. 원예를 생업으로 하는 뉴기니와 멜라네시아의 문명하지 않은 여러 민족 사이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욕이 부족 또는 개인의 행동을 촉발하는 원동력이 된다. 부족 차원의 잔치도 이 원동력이 발동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 방법은 어떤 마을이 다른 마을을 향해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겨우 10명의 손님도 대접할 수 없다. 너희는 구두쇠이기 때문에 따로 토란 괄호 열고 태평양 여러 섬에서 널리 주식으로 먹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두쇠이기 때문에 따로 토란이나 야자 열매를 감춰두고 있다. 너희 지도자는 어리석어서 하려고 해도 잔치를 열 수 없다는 등 온갖 욕을 퍼붓는다. 그러면 도전을 받은 마을에서는 호화스러운 가시와 환대로 참석자 전원을 압도함으로써 그 오명을 싣는다. 혼담이나 경제적 거래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활 시위에 화살을 재기 전에 서로 끔찍한 욕을 퍼붓는다. 그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사투를 벌일 것처럼 벼른다. 그것은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되며 이런 동기를 가진 부족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부족을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일본인은 그 반대로 예의 바름의 모범이다. 그러므로 이런 뚜렷한 예의 바름은 그들이 오명을 씻을 기회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그들은 모욕이 불러일으키는 분노를 더없는 성공의 자극제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태는 제한하고 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통적 수단이 어떤 힘에 의해 방해받고 좌절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런 자극을 이용해서 일본은 극동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했고 최근 10년간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욕에 대한 일본인의 민감성과 치열한 복수심을 설명하는 서양인의 주장 대부분은 일본보다도 무슨 일에나 모욕을 이용하는 뉴기니의 부족에게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패전 이후 일본이 취할 행동에 관한 서양인의 예측이 대부분 빗나간 것은 일본인이 이름에 대한 길이에 가하고 있는 특수한 제한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분명히 예의 바른 국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은 비방에 대한 그들의 민감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인은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욕을 한다. 그것은 일종의 유희 같은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인이 왜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인 화가 마키노 요시오가 영어로 써서 미국에서 출판한 바 있는 자서전에는 그가 조소라고 해석한 사건에 대한 그가 조소라고 해석한 사건에 대한 아주 일본인다운 반응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을 쓸 때 그는 이미 성년기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에서 보낸 뒤였지만 이 사건을 마치 고향인 아이치현의 시골 읍에 있는 것처럼 강렬하게 느꼈다. 그는 상당한 신분인 지주의 막내 아들로서 행복한 가정에서 더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겨우 유년기가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파산하여 부채를 갚기 위해 재산을 몽땅 팔아버렸다. 일가는 흩어졌다. 그리하여 마키노에겐 자신의 야심을 실현해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의 야심 중 하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부군의 미션 스쿨에 몸을 의탁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문지기 일을 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 2억 개의 읍 외에는 나가본 일이 없었으나 미국에 갈 결심을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을 찾아갔다. 나는 그 선교사에게 미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털어놓았다. 아마도 유익한 정보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그 선교사는 뭐야? 너 따위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선교사의 부인도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함께 나를 조소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피가 전부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2, 3초 동안 잠자코 그 장소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도망을 쳤다. 여기에 그 이유를 써두고 싶다. 나는 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불성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구나 조소처럼 불성실한 것은 없다. 나는 늘 상대의 분노를 용서한다. 곧잘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대체로 용서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성격은 정말 약하고 곤란에 직면하면 마음을 굳게 가질 수 없어서 누구나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누가 나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낸다든가 험담을 하는 경우에도 용서한다. 그것은 누구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 때문이다. 살인자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소만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불성실이 아니고서야 죄 없는 인간을 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름대로 두 단어의 정의를 말해주고 싶다. 살인자. 그는 타인의 육체를 살인한 인간이다. 조소자. 그는 타인의 혼과 마음을 살해한 인간이다. 혼이나 마음은 육체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따라서 조소는 가장 큰 죄다. 실제로 그 선교사 부부는 나의 혼과 마음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왜 너 따위가 라고 말하는가? 라고 외쳤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지니고 있던 물건을 몽땅 보따리에 싸가지고 떠났다. 그는 선교사가 돈 한 푼 없는 시골 소년이 화가가 되기 위해 미국에 간다는 사실을 불신한 태도에 의해 자신이 살해되었다고 느꼈다. 그의 이름에는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 선교사에게 조소를 받은 이상 그 땅을 떠나서 훌륭히 미국에 갈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는 insincerity, 불성실이란 영어 단어를 써서 선교사를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단어가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그 미국인의 놀람은 완전히 sincere, 괄호 열고 성실한, 정직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일본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다. 일본인 항상 싸움을 걸 생각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긴 사람을 성실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조소는 무례한 것이며 불성실의 증거다. 살인자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소만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용서가 올바른 태도가 아닌 이상 비방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복수다. 마키노는 미국에 감으로써 그 오명을 씻었다. 복수는 누군가에게 모욕이나 패배를 당했을 때 바람직한 대응으로 일본의 전통 속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의 독자를 상대로 쓰는 다시 읽겠습니다. 서양의 독자를 상대로 책을 쓰는 일본인은 때로는 생생한 비유를 써서 일본인의 복수에 대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박애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였던 니토베 이나조는 1900년에 저술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니토베 이나조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1862년부터 1933년 사상가, 농학자, 미국 독일에 유학 후 도쿄 대학 교수 역임, 국제평화를 주장, 국제연맹 사무차장으로 활약. 니토베 이나조가 쓴 내용입니다. 복수에는 무엇인가 우리의 정의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다. 우리의 복수관념은 수학적 능력처럼 엄밀한 것으로서 방정식의 양변이 만족되지 않는 한
무언가 못다한 것이 남은 듯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는 일본의 생활가 사상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복수를 일본의 독특한 관습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인의 이른바 심리 특이성의 대부분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점과 그것과 뗄 수 없는 불결한 것을 미워하는 태도에 기인한다. 정말로 그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실제로 우리는 집안의 영예든 국가적 긍지든 거기에 가해진 모욕은 변명을 통해 완전히 씻어낼 수 없으며 본래대로 깨끗해지거나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오점이나 상처로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다. 일본의 공적 사적 생활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여러 복수는 깨끗함을 좋아한 나머지 결벽이 되어버린 국민이 행하는 아침 목욕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어서 이렇게 하여 일본인은 활짝 핀 벚꽃처럼 상큼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맑고 더러움이 없는 생활을 한다 라고 쓰고 있다. 이 아침 목욕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흙탕물을 씻어내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묻어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일본인은 사람이란 스스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모욕을 받을 수 없다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의 문제일 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나 행동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전통은 끊임없이 대중 앞에 복수의 아침 목욕의 이상을 내세운다. 무수한 사건이나 영웅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47인의 론인 이야기라는 역사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극장에서 상연되며 현대 영화로 제작되고 통속 출판물로 간행된다. 그것은 오늘날 일본의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연한 실패에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를테면 어느 다이묘가 3명의 가신에게 어떤 명검의 제작자를 알아맞히게 했다. 3사람의 의견은 각각 달랐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무라마사가 만든 칼임을 알아맞힌 사람은 나고야 산자 뿐이었다. 감정을 잘 못한 2사람은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산자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다. 2사람 중 한 사람이 산자가 자고 있는, 여기서 산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나고야 산자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사람 중 한 사람이 산자가 자고 있는 사이 침입하여 산자의 칼로 그를 찔렀다. 산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산자를 습격한 사람은 그 후에도 복수를 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결국 그는 산자를 죽이고 자신의 기리를 만족시켰다. 다른 이야기들은 자신의 주군에게 보복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윤리에서 기리란 가신이 주군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주군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면 갑자기 증오의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쿠가와의 초대 쇼군 이에야스의 이야기 가운데 좋은 예가 있다. 이에야스의 가신 한 사람이 이에야스가 그자는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죽을 놈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사무라이의 체면에 관계되는 품위가 없는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는 비방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 가신은 이 모욕을 생애를 통해서, 아니 죽어서도 잊지 말자고 맹세했다. 당시 이에야스는 새로운 수도 에도에서 국내 통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아직 적이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었다. 그 가신은 적군의 영주들과 내통하고 에도에 불을 질러 이에야스를 태워 죽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기리를 만족시키고 이에야스에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충성에 관한 서양인의 논의가 대부분 공론임은 기리가 단순히 충성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배반을 명령하는 덕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 있다. 그들은 매를 맞은 사람은 모반한다고 말하지만 모욕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역사물에 나오는 이런 2가지 주제, 즉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았던 사람에 복수하는 것, 설령 상대가
주군이라도 모욕에는 복수하는 것. 이 주제는 일본 문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투적인 주제로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의 신변 잡기나 소설 그리고 실제 사건을 조사해보면 일본인은 옛 이야기에서는 복수를 크게 찬양하지만 실제로 복수를 하는 경우는 오늘날 서양 여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적다. 이런 사실이 명예에 관한 강박관념이 약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나 모욕에 대한 반응이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인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은 여전히 심각하게 치욕을 느끼지만 그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복수의 목적으로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던 메이지 이전의 시대에 그 가능성이 많았다. 오늘날에 와서는 법 질서가 뿌리를 내리고 예전보다 훨씬 상호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복수는 은밀한 것이 되거나 또한 자신의 가슴에 묻어두는 경향이 많아졌다. 원수에게 똥을 먹인 옛 이야기처럼 몰래 원수에게 나쁜 장난을 함으로써 은밀히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수에게 들키지 않도록 교묘하게 좋은 음식 속에 똥을 넣어 대접하고 상대가 알아차리는지 살펴보았다. 손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은밀한 공격도 오늘날에는 드물어졌다. 공격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격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즉, 그것을 불가능을 실현하려는 자신을 독려하는 자극으로 이용하든가 또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음에 상처를 입든가. 일본인은 실패나 비방, 배척 때문에 상처받기 쉽다. 따라서 타인을 괴롭히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최근 수십 년간 일본 소설에는 교양 있는 일본인이 빈번히 자아를 잃고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우울에 빠져드는 모습이 거듭 묘사되고 있다. 이런 소설의 주요 인물은 권태를 느낀다. 매일의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가정의 실증을 느끼고 도시의 실증을 느끼고 시골의 실증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에 품은 위대한 목표에 비해 모든 노력이 시시하게 보이는 원대한 이상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권태는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이상 간의 크나큰 괴리에서 생기는 권태는 아니다. 일본인은 중대한 사명을 꿈꿀 때 권태를 잊는다. 그들은 그 목표가 아무리 원대한 것일지라도 흔적도 없이 권태를 잊어버린다. 이런 일본인 특유의 권태는 과도하게 상처받기 쉬운 국민 공통의 병이다. 그들은 배척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부로 돌려 스스로를 괴롭힌다. 일본 소설에 묘사된 권태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괴리가 주인공이 경험하는 여러 권태의 기초가 되는 러시아 소설의 권태와는 전혀 다른 심적 상태다. 조지 샌섬은 일본인이 현실과 이상의 대립에 관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썼다. 조지 샌섬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1883년부터 1965년 영국의 외교관, 일본 학자,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언어 역사를 연구했다. 그것은 일본인의 권태의 근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어떤 일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서양인의 근본적 관념과 대조를 이루는 이 차이점은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특수한 경우를 넘어 훨씬 넓은 범위에 미친다. 그것은 일본인이 자칫 빠지기 쉬운 우울과 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러시아인처럼 소설 속에서 곧잘 권태를 묘사하는 군민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미국인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미국의 소설가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일이 별로 없다. 미국의 소설가는 작중 인물의 불행을 성격적 결함이나 험한 세상의 풍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추구하지만 순수한 권태를 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사람이 주위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경우 소설가는 상세하게 그 원인을 묘사하고 독자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나 사회 질서 속에 존재하는 해악에 도덕적 비난을 하도록 유도한다. 일본에도 프롤레타리아 소설이 있어 비참한 도시생활이나 고기잡이 배 위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사건을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성격 소설은 어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이 대개 마치 바람에 날리는 독가스처럼 솟아오르는 세계를 폭로하고 있다. 작중 인물이나 작가도 어두운 구름의 원인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분석하거나 주인공의 경력을 분석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덕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들은 상처받기 쉽다. 그들은 옛 이야기의 주인공이 적에게 가했던 공격을 내면으로 돌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우울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우울의 원인으로 어떤 사건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사건은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묘한 인상을 남긴다. 현대 일본인이 자신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현대 일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가장 극단적인 공격 행위는 자살이다. 그들의 신조에 따르면 자살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한다면 자신의 오명을 싣고 죽은 후 평판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자살을 죄악시하여 절망에 자포자기하여 굴복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자살을 존경하는 일본인에게는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행하는 훌륭한 행위가 된다. 자살이 이름에 대한 길이에서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훌륭한 행동 방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설날에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채무자, 어떤 불운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살하는 관리, 끝내 이루지 못할 연애를 동반 자살로 성취하는 연인, 정부의 대중국 전쟁 지연 정책에 죽음으로 항의하는 지사 등은 시험에 낙제한 학생이나 포로가 되지 않으려는 병사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폭력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세 명의 일본인은 저서에서 자살 경향은 일본에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통계로 보면 최근의 관찰자는 그 빈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세기의 덴마크나 나치 이전의 독일은 일본의 어느 시대보다 자살자 수가 많았다. 그러나 일본인이 자살의 주제를 애호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본인은 미국인이 범죄 사건을 크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자살 사건을 크게 떠들어대고 미국인이 범죄에 느끼는 대리 경험의 즐거움을 자살에서 느낀다. 일본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보다 자신을 죽이는 사건을 화제에 올리기를 좋아한다. 베이컨의 말을 빌리면 일본인은 자살을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플래그런트 케이스, 중대 사건으로 친다. 그것은 다른 행위를 논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요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현대 일본에서 자살은 봉건 시대의 역사물에 나오는 자살에 비해 더욱 자학적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 사무라이는 명예롭지 못한 처형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공적 명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은 서양에서 적국의 군인이 교수형보다 총살을 원하고 또는 적에게 사로잡혀 고문당하지 않기 위해 자살하는 것과 같다. 무사에게 하라키리가 허락된 것은 죄를 추궁당하여 명예가 떨어진 프로이센 장교에게 때때로 비밀리에 권총 자살이 허락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하라키리는 각주가 있습니다. 스스로 배를 갈라 자살하는 것, 즉 할복. 하라가 여기서 배고요. 길이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투할 때 길이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화투를 쌓여 있는 걸 잘라서 다시 쌓는 것. 프로이센 장교의 경우 당국자는 장교가 그 방법 외에는 명예를 지킬 희망이 사라졌다고 확신하면 거실 테이블 위에 한 병의 위스키와 권총을 얹어 놓는다. 일본의 사무라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단지 수단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데 근대의 자살은 죽음의 선택이다.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다. 봉건 시대에는 용기와 결단의 최후 표명이었던 자살 행위가 오늘날엔 스스로 선택한 자기 파멸이 되었다. 최근 5, 60년간 일본인은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느꼈을 때, 방정식의 양변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아침 목욕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타인을 해친 대신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승리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살. 이것은 봉건 시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행해지는데 이런 자살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변해왔다. 다시 읽겠습니다. 중간에 하이픈을 제가 이제 빼고 읽겠습니다. 승리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살까지도 이런 방향으로 변해왔다. 도쿠가와 시대의 바쿠후의 고문관이었던 쇼군의 늙은 스승이 고문관 일동과 쇼군직 대행자 앞에서 옷을 걷어 살을 드러내고 언제든지 하라키리를 할 자세로 시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하루 종일 자살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쇼군직을 계승시켰다. 그는 목적을 관찰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이 쇼군의 스승은 반대파를 협박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 항의를 위한 자살은 협상이 아니라 자기 주장에 대한 순교적 행위다. 그것은 어떤 목적 달성에 실패한 뒤나 이미 체결된 협정, 이를테면 해군, 군비, 축소 조약에 반대한 자로서 이름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행해진다. 그것은 자살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결행함으로써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출된다. 이처럼 이름에 대한 길이가 위협을 받을 경우 공격을 자신에게 행하는 경향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자살이라는 극단적 수단만을 취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내면을 향한 공격이 단지 우울과 무기력, 교육받은 계급의 일반적 풍조였던 일본인 특유의 권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왜 이 계급 사이에 널리 퍼졌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학적 이유가 있다. 지식계급이 과잉 배출되자 그들은 계층제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 중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더욱이 1930년대에 당국이 인텔리 계급을 위험 사상자로 의심하고 감시하자 그들은 이중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좌절을 일본의 서구화가 초래한 혼란에서 온 것이라고 했지만 이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많은 지식인이 열렬한 헌신에서 극단적 권태로 심리적 난파 상태를 경험한 것은 일본의 전통적 방식에 따른 것이다. 1930년대 중반 그들의 대다수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방법 또한 전통적이었다. 그들은 국가주의적 목표를 세우고 공격의 방향을 내면에서 다시 밖으로 돌렸다. 다른 나라를 전체주의적으로 침략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 자기 속에 새로이 큰 힘을 느꼈다. 그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정복민족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결과로 그 신념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된 현재 다시금 이런 무기력이 일본에서 큰 심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인의 의도가 어떻든 쉽사리 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대단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도쿄의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폭탄이 떨어질 걱정이 없어 정말 안심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모든 목적이 없어지고 말았다. 모두 어리둥절해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하다.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입원 환자와도 같다.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하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어리둥절할 뿐이다. 사람들은 전쟁 후 정부의 뒤처리나 구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하지만 나는 그 이유가 관리도 우리와 같은 기분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허탈 상태는 해방 후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이다. 항복 후 처음 6, 7개월간 독일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인은 이와 같은 일본인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런 태도와 함께 일본인이 전승국에게 친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일본인은 매우 호의적으로 패전의 결과 일체를 받아들였다. 미국인을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맞아들였고 손을 흔들어 환영했다.
이들은 침울하거나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항복을 구한 천황의 조서 속의 표현을 빌린다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하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참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은 국내를 정리하는 일에 힘쓰려 하지 않는가? 점령의 조건 속에 일본인은 그것을 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었다. 마을마다 외국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행정권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해야 할 일을 버려두고 연합군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해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 국민이야말로 메이지 초년에 국가 재건의 여러 기적을 성취하고 1930년대에 정력을 쏟아 군사적 침략을 준비했으며 태평양 섬들에 진격하여 용맹하게 싸운 국민이었다. 실제로 일본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기분의 변화에 따라 열정적 노력과 단순한 무기력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일본인의 본성이다. 일본인은 지금은 패전국으로서의 명예를 옹호하는 데 모든 뜻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연합국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필연적 귀결로서 대부분의 일본인은 무엇이든 연합국에게 내맡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 목적을 가장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을 해서 안 될 테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형세를 관망하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갖는다. 무기력은 확산되어 간다. 그러나 일본인은 결코 무기력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자, 다른 사람을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말은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쓰이는 좋은 생활 구호다. 전시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자는 자주 이런 말을 입에 담았다. 일본인은 그들의 방법으로 무기력과 싸운다. 1946년 봄, 일본의 신문은 세계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폭격으로 인한 아수라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아무런 공익사업도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체면을 얼마나 손상시키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논하고 있다. 또는 집 없는 가족이 밤에 정거장에 모여 잠을 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미국인의 눈앞에 드러내는 것을 비난했다. 일본인에게는 이와 같이 명예심에 호소하는 비평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일본인은 장래 다시 한번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연합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최대 노력을 경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건 역시 명예회복 노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장래에 만일 강대국 간의 평화가 실현된다면 일본은 이 자존심 회복에 길을 걸을 것이다. 일본인의 영원 불변의 목표는 명예다.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해 쓰이는 수단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취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일본인은 태도의 변경을 서양인처럼 도덕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의에 열중하고 이데올로기적 신념에 열중한다. 우리는 설령 싸움에 지더라도 여전히 전과 같은 생각을 계속 갖는다. 전쟁에 패한 유럽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무리를 지어 지하운동을 계속했다. 소수의 완강한 저항자를 제외하고 일본인은 미국 점령군에게 불복종 운동을 하거나 지하운동을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인은 낡은 주의를 고수할 도덕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점령 초기부터 미국인은 혼자서 만원 열차를 타고 일본 오지를 여행해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제까지 국가주의에 굳어져 있던 관리들에게 정중한 환대를 받기도 했다. 아직까지 복수가 이루어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지프가 마을을 지나면 길가에는 어린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헬로우, 굿바이 하고 소리 지른다. 그리고 혼자서 손을 흔들 수 없는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쥐고 미군을 향해 흔들어준다. 패전 후 일본인의 이런 갑작스러운 전향은 미국인으로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것은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용소에 있던 일본인 포로의 태도 변화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포로들은 자기들이 일본인으로서는 죽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인간이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을 알고 있던 서양인 중에서 포로의
표면적 성격 변화와 똑같은 변화가 패전 후에 일본에서도 일어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일본은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패전은 일본인의 눈에는 필사적인 폭력으로 집요하게 복수해야 하는 모욕으로 비칠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사람은 그 국민성을 생각할 때 일본인은 어떠한 강화 조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 일본 연구자들은 길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명예를 획득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 일본인이 오직 복수와 공격이라는 두드러진 전통적 수단을 선택하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일본이 또 다른 방침을 취하는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인의 공격 윤리와 유럽인의 방침을 혼동했다. 유럽인은 개인이나 국가가 싸우는 경우에는 먼저 그들이 내세운 주장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가슴속에 축적된 증오나 도덕적 격분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침략의 근거를 다른 데서 구한다. 그들은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강대국이 존경을 받는 것은 무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강대국에 필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방침을 취했다.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도 낙후되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 이상의 악랄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비상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것은 일본인에게는 결국 침략은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길이는 항상 침략 행위의 추구와 상호 존중 관계의 준수를 동시에 의미했다. 그리하여 패전에 이르자 일본인은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한다는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침략 행위에서 상호 존중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지금도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명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일본은 역사상 여러 경우에 같은 태도를 보여왔다. 그것은 항상 서양인을 당혹시켰다. 오랜 일본의 봉건 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근대 일본의 막이 오르려는 1862년에 리처드슨이라는 영국인이 사스마에서 살해되었다. 사스마번은 양이 운동의 온상이며 사스마의 사무라이는 일본에서 제일 거만하고 호전적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영국은 보복을 위해 원정군을 파견하여 사스마의 중요한 항구 가고시마를 포격했다. 일본인은 도쿠가와 시대를 통해 계속 화기를 제작하고 있었으나 구식 포르투갈 대포를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스마는 영국 군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폭격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했다. 사스마번은 영국에 영원한 복수를 맹세한 대신 오히려 우호를 청했다. 그들은 적이 강대하다는 것을 알고는 적의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과 통상관계를 맺고 다음해에는 사스마의 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한 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서양의 과학과 지식의 신비를 가르쳤다. 나마무기. 지금 나마무기는 한문으로 생맥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마는 생이고 무기가 볼인 것 같습니다. 나마무기 사건을 계기로 한 우호 관계는 더욱 깊어갔다. 나마무기 사건이란 영국의 사스마 보복과 가고시마 포격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외국인을 극렬히 혐오하는 점에서 사스마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번은 조슈였다. 사스마와 조슈번은 왕정 복고의 기운을 조성한 지도자였다. 그런데 공적인 권력을 갖지 못한 조정은 1863년 5월 11일 기에 쇼군이 일본 국토에서 일체 오랑캐를 쫓아내야 한다고 칙명을 내렸다. 쇼군의 바쿠우는 이 명령을 무시했으나 조슈번은 무시하지 않았다. 조슈는 요새에서 연해를 항해하며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서양의 상선에 포화를 퍼부었다. 일본의 대포나 탄약은 초보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국 배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서양 제국은 조슈를 응징하기 위해 연합 함대를 보내 간단히 요새를 분쇄했다. 포격은 사스마의 경우처럼 기묘한 결과를 초래했다. 서양 제국이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성립되었다. 사스마 사건과 조슈 사건에 관해 노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의의 선봉이었던 이들 번이 취한 표변의 배후에 어떠한 복잡한 동기가 숨어 있다 해도 이 행동이 입증하는 현실주의와 냉정성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현실주의는 일본인의 이름에 대한 기리의 밝은 면이다. 기리에는 달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일본에게 미국인 배척 법안을 만들게 하고 해군 군축 조약을 크나큰 국가적 치욕으로 느끼게 하고 마침내는 그처럼 불행한 전쟁 계획으로 내몰게 한 것은 어두운 면이었다. 1945년 항복의 여러 결과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은 밝은 면이었다. 일본은 변함없이 일본 특유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 근데 일본의 저술가나 평론가들은 여러 기리의 의무 중에서 어떤 것만을 선택하여 서양인에게 부시도, 한문으로 무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도, 즉 글자 그대로 사무라이의 길이라 표현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오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부시도라는 명칭은 근대 와서 처음으로 나타난 공인된 표현이다. 부시도는 길이에 몰려서 단지 길이 때문에 길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 등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민족적 감정을 배후에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부시도는 길이의 복잡성과 다양한 뜻을 포괄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론가의 창작일 뿐이다. 이 말은 국가주의자가 군국주의자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가주의자와 군국주의자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신망을 잃자 부시도 개념 또한 불신을 당하게 되었다. 일본인은 결코 길이를 안다는 문장의 의미를 포기한 적이 없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서양인에게 일본인의 길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했던 적은 없다. 부시도와 사무라이를 동일시하는 것 또한 오해의 근원이었다. 길이는 모든 계급의 공통된 덕이었다. 일본의 모든 의무나 규율과 마찬가지로 길이는 신분이 높아질수록 더욱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요구된다. 적어도 일본인은 사무라이가 누구보다도 무거운 길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이외의 관찰자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길이는 서민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고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볼 때 길이를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보답은 서민 쪽이 더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답이 된다. 그래서 길이를 모르는 인간은 아직도 비열한 놈이 된다. 그는 친구들에게 격려를 받고 추방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장에 오명을 싣는다 라는 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 인정의 세계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